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우연처럼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 순간 마음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모든 걸 바꿔놓기도 해요. 그날 나는 내 스튜디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4달 만이었지요. 준호야, 너 언제 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는데 그 눈빛 하나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고모 아니 서진 씨. 그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눈 내리던 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우리 다 지난 일이잖아.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멀리 가도 고모가 계속 따라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걸요. 그건 미련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설렌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그땐 몰랐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오후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람 끝에 겨울에 찬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봄처럼 부드러웠지요.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박준호. 조카 이름이었습니다. 5년 전 이혼 이후로 그 아이와 연락이 뜸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평일 한낮에? 고모 잠깐 며칠만 지낼 수 있을까요? 회사 일이 좀 꼬여서요. 목소리가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 생활로 단단해진 말투 속에서도 피로가 묻어났지요. 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 앞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위로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 올라와. 내가 찾을 곳이 여긴가 보다. 그날 오후 화곡역 5번 출구 쪽 카페 거리에는 커피향이 짙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있는 내 빌라로 조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 하나뿐이었지요. 현관문을 열자 햇빛이 거실로 길게 비쳤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그 눈과 주름 속에 담겨 있음을요. 많이 말랐구나. 요즘 회사가 힘든가 보네. 그냥 좀 지쳤어요. 고모 집은 그대로네요. 향도 똑같아요. 향이라 내 집엔 늘 라벤더 향 디퓨저가 피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된 걸까요? 나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일단 일주일 정도요. 부모님 집은 좀 부담스러워서요. 잔소리가 많으시잖아요. 그건 내 어머니 성격 알잖니. 그래도 연락은 자주 드려. 올케인 미경 씨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3살 위지만 늘 또렷한 말투로 나를 부드럽게 다그쳤지요. 서진 씨는 언제쯤 다시 사람 만날 생각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빈집의 정적은 더 커졌습니다. 준호가 방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마늘을 다질 때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기척?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모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 넌 쉬어. 얼굴 보니까 피곤이 다 묻어나잖아. 그래도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컵 하나 깨뜨릴까봐 설거지도 못하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내게 쉬라고 말할 만큼 자랐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너머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나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회사 일, 번아웃, 그리고 도시의 숨막히는 공기. 준호는 말을 아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꾸짖지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힘든 건 잠깐이야.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는 늘 생각보다 빠르더라. 고모는 그랬어요? 그럼 나도 그랬지. 이혼하고 처음엔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어. 근데 결국 사람은 스스로 밥을 해먹게 되고 웃게 되고 일하게 되더라. 그 말에 준호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섞어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다시 기댈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다는 거려. 밤이 깊어지고 마포대교 건너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거실 조명을 낮췄습니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공기를 채웠습니다. 조용한 집안,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어렴풋이 겹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이 평범한 동거의 시작이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젖히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알람 소리, 거실의 커피 향,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발소리까지 모든 게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6시에 일어나 거실 커튼을 열었지요. 화곡동 골목 아래로 신선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냉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엔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준호가 함께 머물기 시작한 뒤로 내 하루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커피 머신이 울리고 칫솔질하는 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낮은 기침 소리. 그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커피 마실래?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로 해줄까? 고모는 늘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했어요? 필라테스 강사는 몸이 자산이지. 규칙을 잃으면 하루가 흐트러지거든.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어릴 때 내가 도시락을 싸주던 초등학생 시절과 겹쳐졌습니다. 고모, 저 이따 학원 끝나면 데리러 오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소박한 메뉴가 올랐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김치, 토스트 한 조각. 식탁이 좁아 다리가 부딪혔습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소한 접촉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모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요. 어젯밤 진짜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그래야지. 도시에서는 늘 긴장한 얼굴이었잖니. 고모는요? 혼자 있는 게 괜찮아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 나도 스스로에게 묻던 말이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지면 외로움도 생활이 되더라. 조용한 대화였지만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알아봐 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화곡역 근처 바움핏 필라테스 7년째 운영 중인 내 공간이죠. 거울벽 앞에 매트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흡은 천천히 복부를 조이고 늘 하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집에 있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부서지듯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경 올케.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어떤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진 씨, 요즘 준호 우리 집 안 들르나 봐요. 응, 회사 일로 휴직 중이라 잠깐 내 집에 와 있어. 그래요? 뭐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좀 요즘 세상에 남녀 한 집 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인데 그런 말이 왜 그렇게 찔리게 들렸을까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면 나간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죠. 소리 없는 음악이 흐르고 볶음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우리 조카가 요리까지 다 하네. 오늘 고모 수업 늦는다길래요. 그냥 간단히요. 밥상 위엔 계란볶음밥과 미역국 한 그릇. 정말 소박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 식탁을 채워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내가 만든 밥은 참 부드럽네. 고모 덕분이죠. 저 어릴 때 늘 해주던 그 간 맞춰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어릴 때 해주던 간. 그 시절엔 아무 망설임 없이 웃고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눈빛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가 뒤편 그 아이의 얼굴엔 무심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았지만 일부러 살짝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자리. 서로의 체온이 닿을 듯 말 듯한 간격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밤을 맞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골목가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서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남은 컵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기엔 너무 생생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벤더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의 위로일 뿐이야.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설득력 없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거실불을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믿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믿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멀리서 버스 정류장의 방송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다음 정류장은 화곡동 시장 입구입니다. 그 익숙한 안내 멘트가 들릴 때마다 이 동네에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내 터전이었고 오랜 시간 버텨낸 공간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균형이 흐트러진 듯한 감정. 아마도 그건 집안에 새로운 숨소리가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준호가 내 집에 들어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올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녀가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 꼭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욕실에서 라벤더 향의 비누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준호가 샤워를 하는 중이었지요. 평소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 불을 끄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가느다란 틈 사이로 흐릿한 빛이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되는 일인데 나는 이유 없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그냥 불 끄고 자면 되잖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수증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놀라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회색 반팔티와 슬랙스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문득 숨이 막혔습니다. 고모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내일 수업 준비 좀 하느라. 괜히 말이 꼬였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피로와 여유가 섞여 있었고 그 표정이 어른 남자의 얼굴로 느껴졌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얼른 자. 네, 고모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남은 건 정적뿐이었어요. 나는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과 수증기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커튼도 닫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문틈 사이의 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지만 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자꾸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려 커튼을 열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는 빵집 오르세 베이커리의 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밤새 켜져 있던 문틈의 불빛 같았습니다. 괜한 생각은 그만하자. 난 어른이니까. 그 말을 입으로 내뱉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흰 티셔츠 차림, 손에는 머그컵. 나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근처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좀 하려고요. 이력서 정리도 하고 쉬어야죠. 그래. 사람은 쉴 줄도 알아야 해.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그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일인지 그제야 실감했지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트에 같이 갔습니다. 화곡시장 근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장을 보았지요. 그는 내가 집어든 된장 브랜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아직도 청정원만 쓰네요. 이건 고모표 레시피의 핵심이죠? 그럼 된장은 바꾸면 안 돼. 사람도 그래.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 그 말에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식재료를 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조명을 환하게 켰습니다. 거실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사라질 정도였어요. 이제 문틈의 빛은 없었지만 그 대신 내 마음에 생긴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구나. 조금의 틈이 생기면 마음이 그 사이로 스며들고 닫으려 하면 이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요.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문틈 불빛처럼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가느다란 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질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이틀째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스튜디오 거울에 부딪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바움핏 필라테스의 오전 수업이 끝난 뒤 나는 매트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골목 위로 우산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그 사이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내 스튜디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준호야, 언제 왔니?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수업 끝날 시간이라서요. 그냥 같이 점심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머리를 저었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차가운 코끝, 그리고 무심한 듯한 시선. 그 모든 게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화곡시장 쪽 골목에 있는 송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이 낡았지만 된장찌개 맛으로 유명한 식당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떠먹는 동안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좁은 테이블에서 우리는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숨이 어긋났습니다. 고모 서울 살면서도 이런 시장밥이 제일 맛있네요. 사람 사는 밥이지. 정성 든 된장은 사람 마음을 녹여줘. 고모는 항상 그런 말 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잠시 내 쪽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가족의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는 눈빛 같았거든요. 나는 급히 물컵을 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호가 내 우산을 함께 들어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자연스럽게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단지 우산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찰나의 온도는 오래 남았습니다. 비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거리, 그날의 공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요. 괜한 생각은 그만하자. 저 아이는 내 조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준호는 예전처럼 나를 고모라 부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말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따뜻함이 경계선을 흐리기 시작한 게 밤이 되자 골목과 포장마차 불빛이 창문 아래로 비쳤습니다. 빗방울이 멈추고
유리창에 젖은 불빛들이 반사됐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고모. 왜? 고모는 후회 같은 거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그 질문이 예상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라 사람마다 다 있지. 하지만 지나간 일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게 좋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방 안의 공기를 묘하게 바꿔놓았지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택시 불빛이 커튼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베개를 꼭 쥐었습니다. 도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지요. 새벽녘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나는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걸음소리.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발소리 하나가 내 마음에 파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 그건 생각보다 조용하고 동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흐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의 공기처럼 차갑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내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그 눈빛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루 만에 찾아온 눈이라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마치 흰색 안개가 깔린 것 같았지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며 커튼을 살짝 열자 하얀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밤 산책이라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각. 나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갔었니? 감기 걸리겠네.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식탁 쪽 의자를 당겼습니다. 2잔의 보이차를 내렸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네.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도 헷갈려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말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불편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고모. 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준호야, 무슨 말 하려는 거니? 요즘 고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냥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던 차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고.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맞잡은 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성이야. 박씨 집안이잖니. 나는 내 고모고 넌 내 조카야.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장갑 끝을 꼭 쥐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손이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준호야, 사람의 마음엔 선이 있어. 넘으면 안 되는 선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걸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요? 그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그 눈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사람은 늘 순간에 흔들리지만 그걸 붙잡는 건 어른의 몫이야. 그럼 고모는요? 고모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동시에 아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자자. 새벽이야.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뒤에 남은 건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창밖을 흩날리고 라벤더 향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고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도 완전히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건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지요. 그리고 결국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녹기도 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가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화곡시장 골목마다 붕어빵 냄새 대신 딸기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의 그 대화 이후로 준호와 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말이 줄었고 같은 방 안에서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문득 시선이 마주치면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피곤하지? 얼굴이 좀 수척해졌어. 괜찮아요. 면접 준비하느라 좀 늦게 자서요. 면접이라니? 어디 지원했어? 부산에 있는 IT 회사요.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산이라니 그게 얼마나 멀고 또 얼마나 적절한 거리인지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잘 됐네. 환경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좋은 선택이야. 고모는요? 나야 뭐 늘 그렇지. 필라테스 가르치고 저녁엔 혼자 영화 보고 그게 내 일상이야. 준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된장찌개 국물 속 파 조각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걸 묘하게 오래 바라보게 되더군요. 며칠 뒤 준호의 출발이 정해졌습니다. 기차 시간은 토요일 아침 8시 1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탈 거라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전날 밤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준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머그컵에 원두를 넣는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준호야,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역 가는 길에 편의점 들를게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앉아.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고 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용한 집안에 커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2잔의 머그컵을 내려놓고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산 가면 언제 돌아올 거야? 글쎄요. 아마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겠지. 그 말이 나왔을 때 가슴 안쪽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히 식탁 위 티슈를 접으며 물었습니다. 가면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고모 저.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내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했던 말 지금도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이야. 하지만 다시는 꺼내지 말자.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이니까.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그의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 그리고 가끔 연락은 해. 네, 고모도 건강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그 사이로 첫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묘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스튜디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매트 위에서 몸을 풀며 호흡을 천천히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침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머그컵 위로 피어오르던 커피, 김, 그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후회 안 한다는 말.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방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요. 닫아야 하지만 가끔은 열고 싶은 방. 내게 그 방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 방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나는 오늘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목소리는 그날따라 조금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꼭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한 집 안에서도 조용히 서로를 떠나보내는 일이 있다는 걸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동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의 방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부산으로 준호가 떠난 지 넉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에 닿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봄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필라테스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 아이가 앉아있던 소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커튼을 걷으면 골목 맞은편 꽃집 하나플라워 앞에서 매일 아침 진분홍 튤립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눈에 띕니다. 그 풍경이 변하지 않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문자 알림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박준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고모 잘 지내요? 부산 생활 적응 중이에요. 아침마다 고모 생각이 나네요. 서울의 봄은 이제 많이 따뜻하겠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한 줄만 남겼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거기 바다는 아직 차갑지?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해요. 근데 고모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까 하다가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흐릴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야, 전화는 하지 말자. 우리 약속했잖니. 보내고 나서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알겠어요. 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줄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문득 스튜디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늘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마음의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았다는 흔적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떠났던 그 자리, 그 플랫폼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의 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커피 향, 안내 방송,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나는 매표소 옆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가방을 맨 남자, 잠깐 정말로 준호인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배경에 파란 하늘이 그려진 엽서였습니다. 짧게 몇 자를 적었습니다. 봄의 끝에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화곡동에서 서진 고모가. 주소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적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나는 엽서를 가방 속에 넣고 천천히 우체국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석양이 골목 사이를 물들였고 나는 스튜디오 불을 끄며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봄의 냄새를 마지막으로 전해주었지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사랑의 끝은 언제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스튜디오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올라온 누군가가 내 수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이 끝나가던 5월의 어느 토요일, 화곡동 골목의 공기에는 라일락 향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스튜디오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매트를 정리하고 커튼을 걷자 햇살이 거울에 부딪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준호야?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넉 달.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조금 마른 듯했고 눈가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고모 아니 서진 씨. 그 호칭 하나에 숨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카와 고모로만 머물 수 없는 거리감, 그가 만든 새로운 경계선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올라왔니? 부산은 잘 지냈어?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출장 겸 올라왔는데 그냥 오다가 스튜디오가 보여서요. 오다가 보여서요. 그 말이 참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스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쳤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예전처럼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컵 2개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마지막 날 아침에도 우리는 이렇게 커피를 마셨었지요. 그때와 같은 향, 같은 컵, 같은 자리.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산 내려가고 나서 매일 아침 고모 생각이 났어요. 아니, 서진 씨 생각이요. 준호야, 잊으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진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천천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저도요. 근데 이제는 서진 씨가 웃는 모습만 봐도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긴 시간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먼지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그 빛 속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나도 편하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처럼 불러주세요. 그냥 준호라고.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순간 커피 향이 여름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묘하지요. 멀어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진다고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할 만큼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게 인연이지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향하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모 아니 서진 씨. 그날 새벽 눈 내리던 기억. 저는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나도 그래. 그 기억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봄빛이 쏟아지던 골목길, 그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별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라일락 향이 스튜디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준호야. 그리고 고맙다. 햇살이 거울을 타고 번지며 그 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부드럽게 남아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와 관계의 경계 안에서도 진심이란 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봄을 피워냅니다.